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미 뭐 과정은 다 끝났고요. 그죠? 형으로표까지 다 했고 이게 이제 문제집니다.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가 2개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건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감각도 익힐 겸 그리고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거는 이제 뭐 숫자만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꼭 이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조금 본 문제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푸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다음은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다라는 거는 뭐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죠? 원칙 중심의 회계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다 용인하는 거죠. 원칙만 정해놓고 처리 방법은 용인을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공정가치 측정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죠. 재무제표 질적 특성은 그죠?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두 가지가 있었죠.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라는 게 있고요. 피드백 가치라는 게 있고요. 중요성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서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목적 적합한 정보인 거죠. 정보 가치가 있었으니까 A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B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인 게 나오죠. 보강적이라고 해서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비교 가능성. 그죠?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간 비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기업의 그 과거, 기간 간 비교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좀 검증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비슷한 수치로 나와야죠. 물론 똑같은 수치로 나올 수는 없지만 비슷한 수치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시성이 있으면 좋겠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 지나간 정보를 준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능성 이런 것이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령 보강적 질적 특성의 일부분이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목적 적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일부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일례로 우리가 회계 정책을 변경을 해요. 왜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목적 적합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거의 어떤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해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부 보강적 질적 특성의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적합하다면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습니다. 이 피드백 가치가 확인가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똑같은 개념이죠.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은 내용이고요. 표현의 충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의 오류가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 두 가지, 이것이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좋아요.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해야 한다. 점추정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딱 얼마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점추정치. 그래서 점추정치의 뭐 반대말이랄까? 뭐 그런 개념은 구간추정치입니다.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구간을 두고 예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점추정치는 딱 이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정확히 점추정치로 딱 수치를 내겠습니까? 이 구간추정치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은 목적자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고요.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번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측정, 포괄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서 기록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는 수익, 비용이죠. 손익계산서라는 거, 수익, 비용이죠. 그죠? 광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 개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비용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의 끝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포괄이익이 나오죠. 그거 실현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수익의 발생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 감소를 수반하는 거죠. 그죠? 자산의 증가하거나 차변의 자산 증가하고 대변의 무슨 수익 이렇게 하거나 차변의 부채가 감소하면서 무슨 수익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회계 처리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얘기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출채권 이러면서 얼마 하면서 기말에 가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대손 충당금 하면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순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한테 판단할 수 있는 더 풍성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거는 상계 표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우리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상계 표시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마치 상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상계가 아니다. 이것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표시 방법이다라는 거죠. 기업은 현금으로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뭐 유사하게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2번. 12월 말 결산 법인 주식회사 3일에 3분기라고 하는 거는 어딘지 아시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죠.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중간 재무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본 변동표가 먼저 나왔네.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끝에 나왔네.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는 똑같이 제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자본변동 당해개년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간 기간과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년도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비교 표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안 합니다. 요거는 필요 없다고요. 자본변동표는 현금흐름표하고 같이 놀잖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현금흐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현금흐름 어떻게 하는데? 당해개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누적 기간 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년도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보여주라 이거야. 직전 동일 기간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됐어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때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간 기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서 누적치 보여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일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비교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재무상태표는 동일 기간이 아니죠. 동일 기간이 아니라 작년 말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한 시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한 시점. 재무상태표는 어느 한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나머지는 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간이라고. 기간을 얼마나 벌리고 줄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면 작년 말이라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당해개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 연도 회계연도 12월 30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교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